지휘자로서, 지휘자 차원으로서 네. 이제 프로로서 음악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음악 해나가는 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지휘자로서? 뭐 사실 늘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부분인데 저는 되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악보에 적혀져 있는 그 원래 작곡가의 의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휘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 지휘를 하는 입장에서 네. 들은 가닥대로 굉장히 많은 음악을 해요. 익숙한 대로. 익숙한 대로. 네. 근데 사실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작곡가가 원래 그 악보에 써놓은 게 가장 이제 성경,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연주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내가 이제 나만의 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너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나만의 버전만을 이제 강조하게 되다 보면 이제 리허설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죠. 왜냐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도 또 너무 이제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다 보면은 그냥 이제 나도 똑같은 그냥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작곡가의 의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코어를 보는 거 말고도 그 스코어 앞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글들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그 작곡가가 그 작품을 썼을 때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심포니 말고도 그 비슷한 식의 뭐 협주곡이라든지 아니면 리트라든지 그런 다양한 장르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찾아보고 또 듣고 하죠. 네. 그리고 또 스코어를 단순히 이제 보고서 그냥 이제 지휘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꼭 저는 피아노 앞에서 쳐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오페라 스코어에 나와 있는 그 유럽에서 사실 이제 중요하게 꼭 공부해야 되고 중요하게 시키는 이유가 그 오페라에 나와 있는 그 가수들의 배역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페라 반주에 이제 노래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다 보면은 거의 다가 반주예요. 그 작은 음영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만큼 그 반주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 오케스트라 스코어에서 세컨 바이올린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올라라든지 그 내성을 담당하고 있는 악기들이 보통 이제 음표가 패스지가 많잖아요. 네. 그런 반주의 캐릭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음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해보지 않으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템포, 그냥 연주가 불가능한 템포?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나오고 실제로 피아노로 연주를 하면서 그걸 겪어보셨기 그렇죠. 때문에 얼마만큼 훨씬.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만큼까지 이제 템포를 설정할 수 있으며 또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전체적인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꼭 그 멜로디를 이제 오페라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퍼스트 바이올린이라든지 그 플룻이라든지 그 멜로디를 담당하는 악기들을 입으로 부르고 나머지는 반주는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꼭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무대에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적으로 네. 이렇게 단원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단원들도 사실 뭐 차이콥스키라든지 브람스 같은 곡은 엄청나게 많이 해본 네. 곡일 수 있고,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거나 어느 정도 부딪힘이 발생하면은 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 편이세요? 우선 그 모차르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선생으로서 거의 제로 베이스에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이제 내가 공부해오고 내가 준비해온 대로만 이렇게 했을 때 설득력이 없는 경우에 조금 더 설득하기 더 어려워지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설득을 하는 방법이라는 자체가 뭐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지휘자가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끈다면은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고 이제 갖추고 있어야 설득이 가능하고 단원들도 거기에서 이제 반응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면이 있고 인간적인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좋은 지휘자는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음악적인 역량과 네. 이런 단원들과 지내는 거, 카리스마, 어떤 네. 인간적인 이런 면이랑 어떤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네. 사실 단원들을 선택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랑 단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랑 달랐을 때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너가 틀렸고 나는 지휘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만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말투라든지 그런 이제 다가가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인간적이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인간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면은 이 음악적인 면을 바라볼 수 없고 또 너무 음악적인 거 내 것만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걸 놓칠 수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두 개가 합쳐져야 이제 좋은 지휘자고 그리고 단원들과 이제 합력할 수 있는 지휘자죠. 왜냐면 지휘자는 사실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오케스트라 리허설이든 연주 과정에서 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혼자 이제 그 바톤 하나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죠. 그리고 외로워 보이거든요. 저는 지휘자들 보면 저는 그렇죠. 뭐 외국이든 한국이든 할 거 없이 이제 밥도 혼자 먹을 때가 있고 근데 저도 종종 혼자 네, 뭐 도시락도 드시고 네, 도시락. 네, 혼자 막 산책하는 경우도 많고 그 네. 외국 지휘자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그 리허설 시간 외에는 어쨌든 혼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연주 전까지. 그래서 그 역시 외로우신지 아니면은 외롭죠. 네.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어쨌든 지휘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제 그 성격이 강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연약한다 하더라도 강직한 사람도 어쨌든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네. 했을 때 어쨌든 사람이니까 후회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또 그런 시간을 또 잘 보내야지만 어쨌든 좋은 지휘자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외로움마저 이제 즐길 수 있어야만 네. 진정한 고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예전에 그 맥주 마시다가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좋은 음악이 나오고 좋은 연주자나 네. 좋은 지휘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정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말이 좀 어려워 보면서 굉장히 쉬워요. 네. 좋은 사람 되게 추상적이죠. 네. 그리고 뭐 착한 사람이 있고 네. 근데 좋은 사람이란 건 사실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사는 그 삶에서 그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최대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그 작곡가가 써놓은 그 음악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죠. 왜냐면은 그 가슴에 느낌이 없으면 이성적으로만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들었을 때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외국으로 바로 왔을 때 그 연주를 하는 그 학생들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잘하는데 공감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어떤 유럽에 있는 학생은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테크닉도 굉장히 미흡하고 그러는데 그 연주를 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남의 이제 그 슬픔이라든지 그 기쁨이라든지 그런 걸 공감할 수 있어야만 이 작곡가가 과연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서 이런 곡을 썼는지 더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네. 이제 그냥 지휘자가 아닌 이제 음악가로서 지휘자는 어쨌든 그 상위 개념에서는 음악가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반열에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음악가도 사람이죠. 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제가 음악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아파하는 그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음악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진짜 그 연주를 듣고 이제 클래식 음악 전공자가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어느 정도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감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음악 네. 이런 거 하셨는데 2019년 작년이었죠. 네. 1919년에 이제 네. 우리나라 3.1절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지휘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뭐 우스개 좀 창피한 일인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뭘 느꼈냐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지 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또 비엔나 계속 계시다 오셔가지고 갑자기 3.1절을 갑자기 그냥 애국적인 마음이 네. 들면서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게 싹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네. 그 어쨌든 그 1919년에 그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네. 얼마만큼 저기 사람들이 슬펐고 힘들었을지 그런 모습도 상상이 되고 네. 그리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음악가로서 이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되게 감사하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살짝 끊고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취미 같은 게 뭐 어떤 거 하세요? 음악 안 하실 때는? 저는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맛집 찾아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네. 비엔나 사실 맛있는 거 많지 않아요? 엄청 많죠. 네. 그 빵 맛있고 맥주 맛있고. 네, 뭐 제가 비엔나에 살아서 네. 그런 걸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 그 크로아상이 사실 프랑스가 아니에요, 원산지가. 아 그런가요? 네, 비엔나예요. 아 그래요? 네. 오스트리아 분들은 근데 다 본인들 거라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 오스트리아 공주가 네. 프랑스로 시집을 가면서 아. 이제 제가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여기 프랑스에서도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전파를 시킨 거죠. 자주 가시는 카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비엔나에서 이제 카페를 자주 가는데 이제 맨날 가는 곳도 있고 그리고 조금 새로운 곳을 개척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커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서 스코어도 보시고 커피 마시면서 스코어 보고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은 꼭 마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물론 다른 직종도 많이 받지만 네. 그래서 음악에도 긴장하고 위안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일어나는 시간에서 내가 이제 그 일과 동안 이제 리허설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런 시간 물론 즐기면서 하지만 어쨌든 그게 긴장의 순간이라고 하면은 네. 저녁 시간을 저는 꼭 이완을 하려고 하는데 이완을. 네, 맛집 찾아가고 네. 그리고 또 요리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와인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결혼을 8월에 하게 되는데 네. 결혼한다고 선물로 이제 리델 와인잔이라고 되게 알죠. 네 유명한 거 이제 세트로 네. 6개를 받아서 네. 그걸 종류별로 또 종류별로 해서, 즐기시고. 네, 와인 종류별로 이렇게 즐기고 리델이 독일 건가요? 오스트리아 아니면 독일인데 오스트리아 거일 거예요. 그래요? 네, 리델. 그리고 비엔나라는 도시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살았어요. 네. 그라츠보다는 확실히 더 살기가 좋은가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연주하러 여기저기 다닐 때 교통편이 너무 그렇죠. 좋고 네. 그리고 그라츠는 사실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왜냐면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할게 스타벅스 있나요? 오스트리아는 스타벅스가 비엔나에 있는데 그라츠는 없어요. 아예 없구나.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는 조금 고립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도시에서 이제 미는 그 브랜드가 있으면 그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던킨도너츠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를 좀 거부해요. 배척하네. 배척하죠.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물어보시면 제가 플루티스트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분들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현재 수석이거나 수석이셨던 분들인데 오케스트라의 위치적으로 중간에 플룻이 있고 네. 오케스트라의 사운드적으로 음악적으로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플룻 네. 수석이 아주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리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악기들과 어떤 커넥션을 이어줘야 되고 다리 역할도 해야 되고 네. 이끌어가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휘자 분을 모셨으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지휘자 입장에서 플룻은 어떤 느낌인지. 같은 의견이에요. 아,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위치적인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스코어를 보면은 그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목관, 네. 금관, 그 다음에 타악기, 그 다음에 이제 현악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목관에서 이제 가장 이제 멜로디 라인,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오케스트라 스코어에 나와 있는 거를 하나의 합창곡이라고 보면은 어쨌든 합창곡에서도 소프라노가 주 멜로디를 담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프라노이기 때문에 제일 우리 귀에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메인 멜로디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오케스트라 곡 연주될 때 보면 그 어느 부분이 한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될 때 이제 반복이 되는 거를 이제 피아노에서는 최대한 그 물론 이제 그 색채를 바꿔서 치라고 하긴 하지만 네. 같은 멜로디가 이제 예를 들어서 8마디가 스트링에서 반복이 되면 이제 이 멜로디가 다시 또 이제 관에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스트링에서 하는 그 프레이즈라든지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 작곡가들이 그 물론 말라처럼 굉장히 철저한 그런 작곡가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 악보가 보면은 이제 원전 악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이나믹이라든지 아티큘레이션이 조금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 플루티스트가 그 선에서 하는 그 기본 프레이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완전 다른 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아, 현악기랑 완전 동떨어진 네, 음악을 네, 할 수 사실 같은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멜로디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청중한테 제일 많이 노출이 제일 많이 네. 되죠. 스코어적으로도 위에 있고. 네, 실제로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휘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걸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또 유명한 분이 되셨으니까 네. 이름도 딱 차웅 이게 검색하기 좋고. 네. 이 영상을 혹시 보게 될 뭐 지휘과 학생이 아니어도 음악하는 학생한테 해주셔도 좋고 혹시 해줄 말이나 아니면 조언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앞에서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그 음악에 대한 고민, 악보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 지휘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테크닉적인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 보이는 동작에 있어서.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본 그 유명한 대가들 네.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들이 늘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악보를 조금 더 공부하라. 이제 그러니까 악보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생각을 하지 않고 하면 본인의 아이디어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일단 악보 펼쳐놓고 이제 자아 놓고 색연필 놓고 연필 놓고 뭐 이렇게 악상기 몇 개 그리고 근데 마티수 나누고 그건 굉장히 1차원적인 공부인데 네. 그 작곡가 또는 이 작품을 뭐 예를 들어서 베른라이터에서 보면 뭐 그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몇 년도에 판이 있고 몇 년도 판이 있고 최대한 이제 그 원전 원래 나왔던 그 악보에 그걸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음표가 다른 것도 있어요. 심지어 내성에 화성은 맞는데 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그러한 작은 부분까지도 이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실제 이제 리허설 현장에서 단원들은 굉장히 간단한 걸 물어봐요. 이거 선생님 여기 음표가 좀 틀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그리고 그 화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면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템포적인 것도 아까 제가 네. 언급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네. 원래 베토벤이 예를 들어서 썼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CD로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좋아서. 이게 좋아서. 네, 남들이 다 그렇게 연주하니까. 그래서 동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음악과 악보를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그리고 들리는 사운드를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제 동작, 그다음에 이제 보이는 비디오에 치중하다 보면은 그 본질적인 걸 놓칠 수 있죠. 사실 지휘라는 거는 그냥 이제 음악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냥 도구지. 네.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아까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지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학생 신분이 있고 물론 이제 프로가 돼서 이제 활동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저는 정말 좋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인드를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번스타인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배운 정천 선생님도 언급을 하셨고 포디움에 서는 순간 학생은 아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 학생 때 많이 긴장이 되죠. 네. 그리고 그 리허설을 이끌고 뭐 수업을 받고 그럴 때 언제나 옆에 뒤에 항상 선생님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그 프로 무대에 섰을 때 홀로 섰을 때 그 자립심이 없어져요. 왜냐면은 어쨌든 그 포디움에 서는 순간에는 어쨌든 내가 그 음악을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내 시간이지. 네. 멘토로서 그냥 그 전해주는 말이지 그 시간이 멘토의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많이 착각을 하고 만약에 멘탈이 무너지죠. 그 포디움에 서는 순간 그냥 이제 학생이 아니라 그냥 그 프로그램 그 시간을 담당하는 그냥 지휘자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영상을 남기는 거에 이제 치중을 하다 보면 내 멘토가 가르쳐 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디오는 잘 만들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오디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리허설 때 그걸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휘자로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수십 명인데 많게는 100명까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보지 못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암덩어리처럼 커져서 나중에 이제 정말 혼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겸손은 하되 이제 최대한 마음가짐은 나는 지휘자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시간을 그걸 학생 때부터 이미 갖고 있어야 이제 좋은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어쨌든 긴 시간 이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욱더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앞으로 보여주실 연주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